이게 무슨 전기요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처럼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처럼 날아오는 게 아니라 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세금을 납부할게요. 라는 거죠. 얼마를 벌었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예 그럼 얼마 내세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를 알려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일일이 계산해야 돼? 계산할 필요 없이 증권사에서도 이걸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증권사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드린 건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곳의 증권사가 수수료를 3만 원을 받더라고요. 얼마 이상 거래하면 무료인데 그냥 소액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아. 이거는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빈정상할 수 있어요. 그 증권사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중요한 질문이시네.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곳에 계좌를 개설하셔가지고 해외 주식 이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4471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경제적 본능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왜 국내 주식 안 하고 해외 주식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오늘 이걸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네. 국장은 그래도 세금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 주식은 생각보다 허들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50억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나 코스피 코스닥 뭐 1%, 2% 그 대주주여야지 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해외 주식은요. 조금만 금액이 크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조금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꽤 꽤 큽니다. 커요. 네. 그리고 그게 꽤 크지 않아도 뭐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나왔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식을 파는 시점에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가 아니라 이듬해 5월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하죠. 네. 이러면 괜히 내 돈 떼이는 느낌이에요. 지금 벌었을 때 바로 계산해 그래. 주시면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감내를 하겠는데 그렇죠. 기분 좋죠. 기분 좋을 때 내년 5월에는 내가 벌고 있을지 잃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마당에 그렇죠. 갑자기 아우, 생돈 생돈 나가는 22%를 느낌. 달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지만 내야 될 세금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2%나 되거든요. 네. 뭐 장기 투자해가지고 야 1억이라는 돈을 수익을 냈어라고 하면 250 빼고 나머지 22% 몇 천만 원 단위에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잘 모르시다가 제가 한번 누구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250. 250만 원을 넘겼을 때 뭐 대충 내가 1,250만 원을 벌었다 치면 1,000만 원에 22%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220만 얘기하니까 되게 센데? 세요. 어마어마하게 세요. 22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5월에 양도세 신고할 때 제가요? 양도세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죠. 그렇죠.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징수를 하니까 증권사에서 그건 이제 별로 체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배당소득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받게 되는 거고 또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느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연봉 이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건보료 부담이 생겨요. 초과분에 네. 대해서만. 예를 들어 뭐 어디 배당을 받았는데 연간 3천을 벌었다. 그러면 2천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 약 8% 나누기 12달 하면 8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것만 이제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온전히 8%가 부과되니까 그것도 꽤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세금이라든지 건보료라는 걸 생각하면 수익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해외 주식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미국 장을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들 하시니까. 음. 해외 주식 사고 팔 때 또 환율 차이 때문에 생기는 환차익도 양도세에 포함이 됩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주식을 일단 샀다 그러면 포함이 되고 안 샀으면 포함이 안 돼요. 뭐냐면 나 지금 해외 주식 투자를 할 거야.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막 주식 시장이 막 출렁거려요. 내가 살려던 주식이 막 하락하기 시작해. 보니까 너무 무서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 달러로 환전돼 있던 걸 다시 원화로 바꾸는데 마침 그때 환율이 1,300원에 내가 바꿨었는데 1,400원은 올랐네. 그래 가지고 차익이 생겼어요. 네. 그럼 이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안 내요. 음. 양도 차익을 잡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주식을 샀다 팔았다 그러면 이때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때의 양도 차익에 환차익까지 녹아버려요. 어. 환차 손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이게 상계가 돼 가지고 없어져 버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주식을 안 샀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음. 주식을 사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안 사실 분들은 그냥 달러 통장으로 쓰시는 거네요. 아 이거 위험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그러면 내가 달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은행에 갔더니 이거 환전 수수료 내라 그러더라. 이게 현찰로 바꾸면 환전 수수료 되게 비싸고 네. 달러 통장, 외환 통장, 외환 예금 같은 거 만들면은 1%의 전신환 수수료가 붙거든요. 이거 수수료 안 내고 증권사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막 이제 자기네에서 주식 투자하라고 막 장려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게 환전 수수료 무료. 음. 뭐 유행하는 그런 이제 미국 달러라든가 뭐 주요 자산 같은 경우는 환전 수수료 무료 정책들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렇게 나는 환전만 하고 주식 안 사고 환차익만 노리고 자꾸 팔고 이러면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그게 어. 얼마의 기준이고 얼마 동안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라는 기준을 공개하지는 않는데 네. 증권사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끼칠 영향은 뭐가 있죠? 거래를 못 하게 만들죠. 어. 우리 증권사에서는 이제 해외 주식 죄송하지만 계좌 개설 못 하십니다. 거래 안 되십니다. 근데 그 기준 금액을 알면 사람들이 그 밑에까지만 예를 그쵸. 들어 네. 10,000달러까지만이야 그러면 9,000달러까지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런 음. 기준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그거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자꾸 주식을 안 팔고 엉뚱하게 이제 환차익을 올려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아낄 목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하면 증권사는 사실 그거 자기네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환전을 해줄 때 좀 끌어모으려고 마케팅 비용 광고 신나게 하는데 시식 코너에 있는 만두만 계속 마트 돌면서 그것만 계속 누군가 집어 먹어요. 음. 그분은 내쫓겠다 이러라는 거죠. 그거 좀 조심하셔야 네. 되고요. 해외 주식 팔 때 찍힌 수익과 실제 양도세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조금 복잡한 방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산 돈은 뭐 원화로 계산하게 100만 원에 샀는데 평가 금액이 200만 원이네. 그럼 그중에 절반만 팔까? 50만 원 팔았을 때 내 수익은 50만 원이니까 오케이. 여기는 세금이 없어.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네. 그러면 이 중에 절반만 팔까? 500만 원 팔아 가지고 500의 수익이 났으면 250은 공제받고 나머지 250에 대해서만 22% 내겠네. 요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내년 5월에는 요 정도의 세금이 나오겠다. 라고 계산했는데 실제로 나오는 세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방식이 이분이 요때 사가지고 요때 팔았어요라고 하는 양도 차익. 네.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는 기준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양도 차익이 얼마냐가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증권사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있어? 자, 어떤 증권사는 선입선출이라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한 번만 딱 사고 말았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여러 번에 나눠서 그게 투자의 정석 아닙니까? 그쵸.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했다. 1월에도 사고 2월에도 사고 3월에도 사고 4월에도 사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주식을 쭉 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난 주식을 쭉 팔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1월 산 주식이나 6월에 산 주식이나 다 섞여 가지고 평균을 내서 평균 매입 단가 얼마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네. 해외 주식도 우리가 계좌를 들여다 보기에는 평균 매입 단가로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주식을 팔았을 때는 평균으로 파는 게 아니라 1월에 산 주식부터 먼저 팔립니다. 그래서 주식이 1월부터 6월까지 쭉 올라왔다. 그러면 내가 7월에 판 주식은 가장 이 주식을 쌌을 때 산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크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만 주식을 딱 팔아가지고 내년이 되게 되면 나는 실제로 50만 원 수익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식의 평가금을 보니까 뭐 200만 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계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수익하고 실제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 수익하고는 양도 차익하고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분할 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달라지는데 이렇게 선입선출 방식을 쓰는 증권사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국내 증권사 중에 한 곳 정도가 네. 산술 평균. 그러니까 국내 주식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평균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게 부담이 되고 분할해 가지고 매도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 증권사를 찾아 가지고 네. 주식을 옮긴 옮겨서. 다음에
분할해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게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 옮기는 건 어떻게 해요? 증권사에 요청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송금할 때도 네. A 은행에 있는 돈을 B 은행으로 송금은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주식도 출고 입고가 가능합니다. 내 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내 계좌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계좌에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증권사에 있는 계좌로 주식을 옮길 수도 있어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뀔 곳에 증권사를 만들어 놓고 저기 저 증권사로 제가 주식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지금 갖고 있는 증권사와 보내려는 증권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네. 되는데 해외 주식은 그 국내 주식은 그렇게 아주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외 주식은 그렇게 출고가 가능한 주식이 있고 아닌 주식들이 있어요. 가령 거래가 활발한 유명한 주식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보내고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유명하지 않은 음. 이게 스타트업 막 음. 미래엔 잘 될 것 같은 주식들 이런 것들은 안 되고 혹시 뭐 상장 폐지된 주식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처분하고 싶어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 경우들이 해외 네, 주식은 종종 네.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들. 그래서 출고를 만약에 희망한다면 증권사에 그 주식에 증권사에다가 이 주식이 출고 가능한지 입고 가능한지를 먼저 유선상으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평균을 내 가지고 팔든지 세금 총액은 같은 건가요? 같은 해에 팔면 세금 총액은 같아요. 같은 해에 팔면 싸게 산 주식 요 가격에 팔았어요. 비싸게 산 주식 요 가격에 팔았어요라고 하는 금액이 한 해에 다 계산이 돼가지고 어차피 똑같아지는데 해를 넘기면 우리가 이제 과세를 구분하는 건 연도 단위로 과세 연도 해가지고 2025년에 네가 발생한 수익이 얼마야? 2026년에 얼마야?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1월부터 6월까지 산 주식을 7월에서 8월, 7월에서 12월 사이에 파는 거는 어차피 올해 산 주식 올해 다 팔았기 때문에 네. 양도 차익의 평가를 할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절반 팔고 내년에 절반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올해 판 주식은 옛날에 산 주식이라서 수익이 많이 난 건 올해 다 팔렸고 네. 내년에 산 주식은 하필이면 비싸게 산 주식 수익을 얼마 못 보거나 손해를 보면서 팔았을 수도 있고 합치면 내가 받는 평가 금액 수익은 동일한데 과세 연도로 구분하자면 올해 거는 차익이 많이 났고 내년 거는 손해가 났거나 차익이 별로 없고 이러면 이제 올해에 대한 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내년에 판 건 세금이 안 나올 수 있고 전체적인 총합이 수익은 똑같지만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장기적으로 분할해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해에 팔면은 문제는 없지만 이걸 분할해서 뭐 해를 넘겨서 팔게 된다면 세금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럼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럼 증권사 옮기시는 게 그게 거긴 깔끔합니다. 평균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은 네, 거고 네. 그분들은 아니면 거의 단타 내지는 뭐 그냥 한 번에 들어갔다 한 번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딜 가도 똑같다.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네. 이게 선입선출 방식, 후입선출 방식을 쓰는 증권사도 있었어요. 아주 이상한 딱 한 군데 증권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는 되게 계산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지는 상황이 생길 음.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양도세를 절감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선입선출이 사실은 계산하기가 깔끔하죠. 우리나라에서 아닌 곳이 딱 한 곳 있다. 네, 아닌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딱 한 곳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네. 할 금방 수 나올 있습니다. 겁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그건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자, 12월 31일까지 주식 딱 팔면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이게 투자 상품, 펀드도 뭐 요때까지 가입하고 이럴 때 그 주의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장이 마감되기 전에 며칠 전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매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계좌상에 앱상에서만 보이는 건 플러스 얼마에 매도했어 라는 거지 실제로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날짜는 달라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2일 그러니까 이 영업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가 팔았다 그러면 토일은 빼버리고 월화. 그렇죠. 네. 그 영업일 그걸 기준으로 결제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좀 파셔라.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12월 31일 이때 장 다 마감하고 아예 안 열잖아요. 네. 그리고 휴일 미국 시장의 휴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유 가지고 그냥 뭐 한 일주일 전에 처분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은 수요일입니다. 그럼 월요일까지는 팔아야 됩니까? 네, 아무리 못해도 월요일 오전, 오후. 근데 주식을 그렇게 아니, 오전에는 그래도- 안 열잖아요. 밤에 열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러면
한 금요일 어. 정도에는 전주에는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성탄절 지나고 이게 여러분 무슨 뭐 26일에 이게 뭐 연예인 티켓팅도 아니고 그 네. 서버 시간 딱 맞춰 가지고 그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양도소득세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손해 본 걸 그날 팔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 본 거는 그쵸. 팔고 다시 사는 네.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음. 그러니까 손해 본 게 있으면 지금은 요럴 때는 또 고마워요. 손해 본 게. 음. 그래, 손해 본 거 마이너스 내가 100만 원 본 게 있다. 근데 뭐 조삼모사 아니에요? 결국? 얘가 다시 수익이 날 수도 있죠. 쥐고 있으면 순이익이 날 건데 그냥 쥐고 있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다시 삼으로써 손해를 한번 확정 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A 주식에서는 플러스 뭐 1,000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근데 B 주식은 해외 주식인데 똑같이 둘 다 해외 주식인데 B 주식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에요. 지금 평가 금액으로. 근데 A 주식은 요번에 팔아야 돼. 내가 수익을 확정 짓고 싶어. 그러면 이 A 주식 1,000만 원에 대한 게 세금이 이제 내년에 부과가 될 거잖아요. 그 1,0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좀 줄이려면 B 주식을 팔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올해 발생한 수익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1,000에서 500만 뺀 거니까 요렇게 돼 가지고 세금이 훨씬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B 주식을 손해를 보고 파는 건 진짜 손해를 확정 짓는 거잖아요. 네. 팔고 다시 사면 됩니다. 그 가격에. 그 가격에. 수수료를 조금 더 내겠지만 그 가격에 그냥 비슷한 가격에 사면은 그 양도세를 신고하게 될 때는 이분이 2025년엔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이렇게 확정이 짓고 가는 거라서 요 부분은 이제 양도세를 아낄 수 있죠. 그러면 그 손해 보는 주식이 상당히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팁이죠, 사실. 팁이죠. 네. 이참에 한번 마이너스 난 주식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 팔고. 친구가 나중에 오를 수 있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러니까 쥐고 있는 거겠죠. 네. 설마 그 마이너스 날 거 오르지 않을 주식을 왜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또 하나의 팁은 12월 26일까지는 어쨌든 파셔야 된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어디서 확인합니까? 양도소득세를 확인을 못 해요. 사실 증권사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개의 계좌만 쓰시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 가지 증권사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합쳐야 되니까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양도세 계산을 해줄 때 아까 환차익, 환차손까지 녹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12월 31일까지 다 해주는 증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금액만 보여주고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를 꼭 달아놔요. 네. 그게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샀을 때의 그 기준 환율, 이것도 결제일 기준 하거든요. 샀을 때 팔았을 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돈이 실제로 지불이 됐을 때의 결제일 기준 환율과 팔았을 때의 결제일 기준 환율,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계산해서 정확한 거는 내년 3, 4월 정도에 이제 증권사들이 고객님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돼서야 확인할 수 있지. 지금은 대략적인 것만. 네. 증권사에서 각 앱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MTS나 뭐 우리 거래하는 거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조회 기능이 있는데 100% 확신하지 마셔라. 내년 5월에 그럼 집으로 날라옵니까? 아니요. 이게 무슨 전기요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처럼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처럼 날아오는 게 아니라 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만큼의 세금을 납부할게요라는 거죠. 얼마를 벌었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그럼 얼마 내세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를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일일이 계산해야 돼? 계산할 필요 없이 증권사에서도 이걸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증권사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드린 건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곳의 증권사가 수수료를 3만 원을 받더라고요. 얼마 이상 거래하면 무료인데 그냥 소액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 수수료 받아. 이거는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빈정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권사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중요한 질문이죠. 네.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곳에 계좌를 개설하셔가지고 해외 주식 이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무료의 조건이 뭐냐? 2026년이 되면 이제 2025년에 양도세를 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무료로 하겠다는 조건이 저희 2025년에 저희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증권사 것들로 대신 신고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럼 2025년에 거래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2026년에 가서 증권사 계좌 개설하고 막 해도 무료는 못 받는다는 거죠.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나버렸어요. 네. 그런데 올해라도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뭔 주식 조그만한 거라도 한 주를 사면 거래 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내년에 가서 다른 증권사 것들로 자료 제출하시면 저희가 대신 신고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이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런데 딱 한 곳이 네. 3만 원을 받고 3만 있다. 원을 받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정책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올해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증권사는 이제 소액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안 받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양도세
근데 신고할 만한 사람들은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 아 됩니다. 무조건 그래요? 해야 돼요. 오. 그래서 증권사에 맡기는데 그러면 저는 양도 차익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네. 세금이 없는데 어 차익을 계산해 보니까 나는 250만 원 택도 없어. 음. 그냥 한 20만 원 정도 발생해 가지고 신고 안 할 거야." 하도 불이익이 없어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 신고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나중에 신고했다고 해 가지고 가산세라고 하는 게 당신이 냈어야 될 세금에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이 냈어야 할 세금이 빵원이기 때문에 음. 신고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상관은 없는데 이런 세금 신고는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나는 음. 신고할 거 없을 것 같아?"라고 했다가 쪼끔이라도 그게 초과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이력 하나 남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내년 한 3-4 월쯤에 한번 조회를 해 보고 네. 조회를 해 네 보시고 해 보고 250이 넘었다 싶으면 네. 네 신고를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네. 하고 그 이하로 벌었더라도 네. 신고를 하시는 게 신고는 좋습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닥쳤을 때 내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에 가지고 하려면 당황해요. 음. 안 해 봤으니까. 근데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럼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증권사에서 연습. 증권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데 그런 거 음. 한번 이거 그냥 증권사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홈택스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죠? 이게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응을 해 줘요. 근데 뭐 대상이 아니십니다 나올 수 있어요. 25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음. 왜냐하면 5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 계산해야 되고 매입가액 뭐 이런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거기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250만 원 이하면 그냥 대충 해 보시는 것도 음.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만약에 좋다고 넘었는데 봐요. 신고 안 했다. 예. 그럼 어떻게 이제 되나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음. 문제가 이제 증권사로부터 자료는 받거든요, 네. 국세청이. 근데 이분이 신고를 안 했네. 그러면 가산세도 부과가 돼요. 10만 원의 세금을 내셨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붙고 플러스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연 아. 약 8% 정도예요. 그게 이제 일일 단위로 일할 계산돼서 와우. 계속적으로 붙으니까 내야 되시는데 이게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3만 원을 달래더라. 근데 세금 신고해 가지고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만 원 정도더라. 이러면 음. 그냥 차라리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만 원이라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나 이런 것들이 바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듯이 나와 가지고 부과하진 않아요. 몇 음. 년 뒤에 부과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언제 부과될지 모르는 세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음. 지연이자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죠. 수수료 내고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음. 애매한 상황이긴 하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그런 상황인지는 각자 파악을 좀 해 보셔야 파악해 됩니다. 보셔야죠. 네. 의외로 유명한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도의 힌트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무신고 가산세, 지연 가산세까지 일할 계산으로 붙기 때문에 요거 네. 수익이 0 원이어도 꼭 신고를 하시고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팁도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해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 한다면 지금 파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손해는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음. 미국 주식을 샀는데 다 플러스야. 음. 그런데 인도 주식을 샀는데 다 마이너스야. 음. 이런 경우. 요런 경우에도 인도 주식을 팔았을 때 우리나라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한 건 손익 통산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으로 한번 팔았다 다시 사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다만 해외 주식이라는 거지 해외 투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S&P 500 ETF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국내 주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배당소득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된다. 해외 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외 펀드 가입해가지고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는 건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했는데 야 이건 왜 양도소득세가 아니야라고 한다면 세법이 그렇습니다라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로 그걸 좀 단순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무산이 돼 버렸죠. 네. 그러니 내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게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인도든 가리지 않고 통산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잘 봤을 때 거기서 손실이 난 게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통한 게 절세 부부간 증여. 그렇죠.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녀를 통한 증여도
이 원리대로 가자면은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서 양도세는 얼마의 주식을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에 샀는지 이 가격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주식을 한 주당 10만 원에 샀지만 100만 원에 샀다고 업계약서를 쓸 수 있다면 이거 불법이에요. 네. 이럴 수만 있다면 차익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음.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 네. 내가 이 주식을 10만 원에 만 주를 샀는데 지금 이게 100만 원이 됐어. 그걸 팔게 되면 다 10만 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요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주식을 지금 100만 원인 요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한 주당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100만 원이 원으로. 돼요? 예. 그리고 이 배우자가 주식을 팔면 100만 원을 팔면 100만 원을 취득해서 100만 원을 파는 거니까 양도세가 부과가 안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음. 양도세 2월과세 제도라고 해가지고 야 그런 편법을 감히 근데 이게 작년까지는 됐었거든요. 네. 됐었는데 이제 안 됩니다. 아. 그럼 부동 지금 안 될 거 알려주신 아니요. 겁니까? 조건이 있어요. 음. 사서 바로 팔면 안 되는데 음. 그 바로의 개념이 1년이에요. 음. 1년 후에 팔게 되면 증여받았을 때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줘요. 부동산은 이게 10년이에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는 5억에 산 집이 15억이 됐어? 이걸 팔면 10억이라는 차익이 생겼는데 이걸 배우자한테 15억에 넘겨주고 배우자가 바로 팔어? 그러면 양도세가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과거엔 또 몇 년 전 5년이었는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10년이지만 주식은 해외 주식은 1년입니다. 그 1년 왜 이렇게 짧게 잡아서 주식은 1년 뒤 주가를 예측하는 건 그러게요. 그것도 무리가 있어. 그 정도를 버텼다? 손해 볼 수도 있었을 거고 그거는 뭐 봐줄게 이런 개념이라 혹시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요렇게 하시는 것도 유리하고 네. 자녀한테도 증여를 해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자녀 이게 배우자한테 유리한 이유는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게 각자 6억씩이니까 총산하면 12억 정도. 그렇죠. 왔다 예, 갔다 하면 예, 또 예. 1년 뒤에 봤더니 이게 따블이 났다. 야 예. 지금 팔아도 세금 많이 났다. 그럼 다시 토스 다시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이게 6억의 증여 한도 내에서 이제 하게 되면 네. 그래서 물론 6억이 넘어가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게 자녀한테도 적용이 되는 게 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비과세 성인한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아 내가 세금 몇백만 원 아끼기 위해서 자녀한테 물려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하고 파는 거 이런 식으로 절세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게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네. 연간 수입 금액이 소득이 네. 1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돼요. 아. 그런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지 수익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을 초과했어? 세금은 안 내도 돼. 그렇지만 100만 원의 수익은 잡혀요. 그럼 기본 공제의 대상자로 얘를 못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몇만 원 아끼려다가 얘를 아예 기본 공제 대상자로 줄줄이 못 올려서 얘가 쓴 뭐 각종 비용들 다 하나도 공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네. 몇 천만 원 단위의 돈을 아끼려는 거 아니면 네. 자녀한테는 함부로 이제 미국 주식을 사주거나 음. 증여를 해주는 건 안 좋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괜찮다. 수익이 100만 원 이하 날 정도면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증여해 줬는데 팔라고 보니까 100만 너무 원 많이 이하다. 올랐어. 100만 원 미만이어야 되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얼추 막 99만 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율 계산할 때 알고 보니까 양도세 신고할 때 101만 원인데요. 이러면 이제 기본공제 대상으로 줄줄이 빠지니까. 근데 장기 투자는 괜찮잖아요. 애기한테 줬을 때 얘가 팔지만 않으면 되는 거 팔지만 아니에요? 않으면 그죠? 돼요. 장기 투자는 괜찮은데 앞서 양도세를 아끼려는 목적은 뭐예요? 음. 지금 팔 생각을 그쵸?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다 이러면 어쨌든 옆으로 밑으로 줄 수 있다. 네. 네. 그거는 뭐 가격 제한이 밑으로는 2천까지, 그렇죠. 미성년자는 옆으로는 6억까지. 옆으로는 6억까지.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 1년은 네.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매매 환차익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집합 투자 기구. 이건 이거 이게 뭡니까? 해외 펀드 비과세라는 네. 건데 저는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펀드 상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 예전에 장마 펀드 기억나시나요? 네. 장기 주택 마련 뭐 펀드 네. 해가지고 몇 년 이상 유지하면 여기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투자 상품의 개념은 수익이 났을 때 언제라든 내가 팔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예요. 묶이니까. 네. 근데 이걸 이 어떤 세금 조금 혜택을 받으려고 얼마의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라는 제약이 붙어버리면 그때 가서 장이 안 좋아지면 어쩔 거예요. 중간에 장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음.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절세 계좌는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저는 수익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보단 오히려 족세가 좀 무겁지 않나 싶어서 요런 것들은 좀 지양하셔라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년 이 양도소득세 잘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12월 26일까지는 한번 손해를 확정하고 가시는 게 네. 만약에 올해 돈 많이 버셨으면 예예예. 250만 원까지는 일단 받고 가는 게 이득이니까 그쵸. 250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꼭 한 번쯤은 네. 250이 아닐 수 있겠네요, 참. 아닐 수 있 손해를 많이 봤으면 그쵸. 네.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랩 계좌라고 해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증권사의 직원한테 맡겨 가지고 돈을 맡겨 놓으면 그 증권사 직원이 샀다 팔았다 증권사가 샀다 팔았다 해 주는 대신 거래해 주는 그게 있어요. 네. 이거는 평가 금액에 봤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0이 되어 있다. 그러면 수익이 2,000이야?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증권사에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세 신고에서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랩 계좌를 가입하고 계신 분은 내가 예측 못 한다. 그러니까 아예 이건 양도세는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가 차라리 빨라요. 그러면은 그 랩에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않아요?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양도 차익 얼마나 발생했어요라는 정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상품의 기준 자체가 한 1,000만 원 이상부터 받아주거든요. 요거 뭐 한 1-2년 정도 지났으면 수익 많이 났을 테니까 네. 그냥 양도세 무조건 내야 된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에 위안을 받자. 네.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수익 실현했을 때 반드시 한 4분의 1 정도는 떼어 두셔라. 그래야 이제 5월에 너무 속이 안 쓰리다. 네. 어쨌든 이 방송을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뭐 자기 선택에 의해서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네. 유튜브에서 이걸 찾아 들었다? 올해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하드리면서 네. 꼭 내년에도 성투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